2005년 10월 12일 새벽 5시 30분 남양주 외곽의 오래된 주거지역은 특유의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은 50m 간격을 두고 도로를 비추고 있었지만 낮은 안개가 빛을 삼켜 거리는 흐릿하게 뿌옇게 번져 보였습니다. 첫 차를 기다리는 노동자 몇 명이 버스 정류장 표지판에 기대어 서 있었고 간간히 청소차가 지나가며 먼지를 일으키는 것 외에는 도시는 아직 깊은 잠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 새벽 공기는 묵직하고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적막한 거리에 아주 작은 리듬이 있었습니다. 규칙적이며 일정한 발걸음 소리가 어둠 위를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착, 착, 마른 운동화 밑창이 서늘한 노면을 밟을 때마다 낮고 짧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바람은 전신주에 걸린 전선을 건드리며 가냘픈 진동음을 냈고 멀리 국도 쪽에서는 화물트럭 엔진이 낮고 길게 떨리는 소리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 외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는 오래가지 않을 운명이었습니다. 그 발걸음의 주인은 박지연 씨였습니다. 22세의 대학생이었던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동복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일주일에 5번 방문하던 실내 수영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영은 그녀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았고 공부로 채워진 긴 하루를 준비하는 호흡 정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그녀의 목소리는 짧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평범한 아침에 오가는 인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박지연 씨가 남긴 마지막 말이 되었습니다. 5시 42분. 그녀의 모습은 집에서 불과 300m 떨어진 골목 초입에 설치된 흑백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CCTV 화면은 오래된 장비 특유의 미세한 흔들림이 있었고 녹화 해상도는 낮았으며 화면 좌측 상단에는 계속 번쩍거리며 시간이 갱신되는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화면 속 박지연 씨는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고 짧게 묶은 머리 위로 이마에는 운동용 헤어밴드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왼쪽 어깨에 잡지 한 권이 겨우 들어갈 정도의 작은 스포츠 가방을 메고 있었고 걸음은 숨이 차거나 급하지 않은 보폭으로 안정된 리듬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지연 씨가 남긴 마지막 생존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남양주 어디에서도 다시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박지연 씨의 생활은 질서와 계획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시 50분 기상, 5시 30분 출발, 6시 수영 시작, 7시 종료, 7시 30분 귀가. 그 기록은 3달 동안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10월 12일 아침 그녀의 일상은 예정된 선에서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7시 35분 평소 딸이 현관문을 열던 시각이 지나도록 인기척이 없어 어머니는 창가로 다가가 골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디에서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7시 45분 어머니는 첫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딸의 전화가 꺼져 있다는 사실은 어머니에게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안겼습니다. 어머니는 가장 가능성 높은 경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혹시 수영장 라커룸에 휴대전화를 두고 아직도 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수영장 프런트 직원의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오늘 박지연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 어머니는 단순히 귀가가 늦어진 상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출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은 침착하게 가능한 모든 경우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수영장 대신 학교 동아리방에 들렀을 가능성, 스터디가 있어 일정이 변경되었을 가능성 등 합리적 오차 범위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오늘은 스터디가 없습니다. 지연이는 아침 수업이 없는 날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10월 12일 10시 30분 아버지는 직접 딸이 매일 이동하던 동선을 따라 확인에 나섰습니다. 평소 박지연 씨가 다니던 경로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국도변 큰 길로 우회해 이동하는 비교적 안전한 도로 루트. 둘째,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을 통과해 수영장으로 향하는 지름길 루트였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큰 길을 따라 이동하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매일 아침 문을 여는 제빵사, 국도변 상가 관계자들은 모두 보지 못했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상가 역시 있었지만 대부분은 녹화 장치 불량 혹은 테이프 미교체로 확인 가능한 영상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전히 단서를 찾지 못한 아버지는 곧 두 번째 루트, 즉 좁은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골목은 단독주택이 빽빽하게 붙어 있는 곳으로 이른 새벽엔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지역이었습니다. 몇몇 주민들과 마주쳤지만 돌아온 답은 똑같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밖을 내다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골목 입구에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곳에는 30년 넘게 운영해온 낡은 구멍가게가 있었고 가게 앞마당을 쓸던 70대 주인 김 씨는 아버지의 질문에 즉시 반응했습니다. 네, 봤습니다. 검은 운동복 입은 젊은 아가씨. 새벽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남자 둘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30m 정도 뒤에서. 아버지는 즉시 딸의 사진을 꺼내 확인을 요청했고 김 씨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동일인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남자들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묻자 김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고 키가 작았습니다. 160cm 정도, 다른 사람은 키는 175쯤 됐는데 걸음이 이상했습니다. 다리를 약간 절뚝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곧장 가게 안으로 들어가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CCTV 화면은 낡아 오래된 브라운관 모니터에 연결되어 있었고 테이프 방식의 6시간 순환 녹화 장치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그 영상 안에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뒤를 따라붙고 있었습니다. 5시 42분 화면 왼쪽에서 박지연 씨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은 일관된 보폭으로 골목을 빠르게 걸었습니다. 18초 뒤 모자를 눌러 쓴 남성 2명이 화면에 나타나 같은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모자챙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보이지 않았고 이것은 준비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이 지나고 1분 23초 뒤 골목 안쪽에서 흰색 승합차 한 대가 갑자기 후진으로 빠르게 빠져나왔습니다. 차량의 유리는 진한 선팅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차체 지붕에는 짧은 막대형 안테나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뒷범퍼 왼쪽에는 긁힌 흰색 도장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연이가 누군가에 의해 끌려갔다. 그는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 실종이 아닌 강제 실종 의혹 사건이 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2일 14시 20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 아버지는 CCTV 영상을 휴대전화에 담아 서둘러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는 접수 창구에 다가가
침착하지만 단호한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딸이 실종됐습니다. 단순 실종이 아닙니다. 납치입니다. CCTV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 담당 직원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성인은 자발적으로 가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실종 신고는 24시간 경과 후 접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아버지는 더 강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닙니다. 가출이 아닙니다. 새벽에 남자 2명이 뒤따르다가 승합차에 태워 끌고 가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범죄입니다. 하지만 직원은 현행 접수 규정을 반복 설명할 뿐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종 신고는 종종 가정 문제, 연락 두절, 자발적 가출 등 다양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었고, 당시 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명확한 분류 기준과 골든타임 대응 매뉴얼이 일관적으로 적용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상담을 정리하던 형사 한 명이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다가왔습니다. 남양주경찰서 강력 1팀 소속 형사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지금 바로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내밀었습니다. 형사는 무표정하게 영상을 보던 중 흰색 승합차가 후진으로 빠지는 장면이 나오자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건 민원 창구로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올라가시죠. 그 순간 사건은 민원 수준에서 강력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2005년 10월 12일 15시 남양주경찰서 강력 1팀이 사건을 정식 인계받았습니다. 강력 1팀은 지체 없이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CCTV가 설치된 두 번째 골목길 구간 전체를 봉쇄했습니다. 출입 통제선이 설치되고 감식반이 투입되었습니다. 흔적 수집은 골목 바닥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초기 물증이 확보되었습니다. 승합 차오진 시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타이어 미끄럼 자국, 차량 도어 하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미세한 백색 도장 파편, 바닥에서 검출된 여성용 스포츠 가방끈 재질과 유사한 섬유편, 인근 구멍가게 외에는 대부분의 CCTV가 각도 불량, 저장 문제, 오작동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방향을 잡았습니다. 흰색 승합차를 잡아라.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을 찾아야 한다는 판단이 서 있었습니다. 구멍가게 앞 CCTV에 찍힌 차량은 오래된 12인승 승합차로 추정되었습니다. 차량의 특징들은 오래된 지방 환경에서 비교적 흔하지 않은 외형적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영상 속 번호판은 진흙이나 이물질이 덧발라져 가려져 있었고 번호 영역만 지나치게 어두운 톤으로 보였습니다. 이는 범행 준비 단계에서 의도적으로 노출을 차단한 흔적이었습니다. 수사팀은 남양주 전역과 인접한 구리, 의정부, 광릉 일대까지 포함해 동일 차종 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도로방범 CCTV나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직접 발로 뛰는 방식으로 차량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차량 정비 이력 조회, 흰색 승합차의 외형 손상 패턴 분석, 불법 무전기 단속 내역, 지붕 안테나 단서 활용, 중고차 거래소 및 폐차장 탐문, 현금 거래 기록 확인, 지역 공업사 탐문, 범퍼 수리 이력 확인. 그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보가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남양주 외곽의 한 중고차 매매상을 운영하는 직원이 진술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흰색 승합차 한 대가 현금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번호판은 있었는데 구매자가 바로 떼어갔습니다. 구입자는 가명을 사용했고 신분증도 조작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연락처는 개통 한 달도 안 된 선불폰이었고 이미 정지 상태였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구매자의 외형적 특징을 진술했습니다. 키 약 170cm 초반, 마른 체형, 짙은 색 야구모자 착용, 오른쪽 눈썹이 흉터 존재. 수사팀은 즉시 몽타주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차량 추적과 동시에 수사팀은 박지연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박지연 씨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5시 37분을 마지막으로 기지국 신호가 끊겼습니다. 그 시간은 정확히 CCTV에 포착된 골목 통과 시점과 일치했습니다. 즉, 납치 직후 휴대전화가 꺼졌거나 파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통화 기록에서 더욱 석연치 않은 패턴이 확인되었습니다. 10월 10일 새벽 12시 42분 발신자제한 수신 후 끊김. 10월 11일 23시 58분 공중전화벨 울림 뒤 끊김. 10월 12일 새벽 4시 15분 공중전화벨 울림 뒤 끊김. 총 3통의 공중전화 발신 기록. 전화는 모두 벨만 울리다 끊기는 형태였고 통화 연결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전화들이 단순 장난 전화가 아닌 사전 접촉 시도 또는 생존 여부 확인 목적의 전화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공중전화는 다음 3곳에서 걸려왔습니다. 버스 환승센터 공중전화, 상가골목 공중전화, 배지창고 앞 공중전화. 이 3곳의 공중전화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고 차량 접근이 쉬운 교차 지점이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촬영 위험을 피하면서도 이동이 편한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했음을 시사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실종 이틀째. 수사팀은 박지연 씨의 실종이 단순 범죄가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인물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족, 동기, 스터디 모임, 과 지도교수, 수영장 트레이너 등 일상 동선 관련 인물이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진술 하나가 가족에게서 나왔습니다. 박지연 씨의 아버지는 A4 서류철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지난 2년 동안 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다음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가 경찰서에 제출했던 스토킹 피해 진정서, 통신자료 보존 요청서, 출입국 조회 요청서, 변호사 상담 기록, 내용 증명, 우편 사본, 그리고 서류철의 첫 장에는 한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윤미선, 남양주 지역의료재단 이사장, 지역병원 네트워크 운영, 지역 유지, 피해자 가족과 사적 연결고리 존재. 그녀는 바로 사건의 숨겨진 축으로 확인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서류철에서 발견된 이름 윤미선에 주목했습니다. 그녀는 3개의 병원과 2개의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의료재단의 이사장이었고 지역사회 행사와 기부 활동으로 자주 언론에 노출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철에는 그녀의 정반대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박지연의 아버지는 진술했습니다. 윤미선은 우리 가족과 아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단순 오해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은 점점 광기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왜 윤미선이 박지연을 집요하게 따라다녔는지 의문을 가졌고 그 배경은 가족 관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윤미선과 박지연의 유일한 연결고리는 정우석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우석, 박지연의 사촌 오빠, 서울의 한 대형 병원 내과 전문의, 정우석의 아내, 윤미선의 친동생, 즉 윤미선은 정우석의 처형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이는 가족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연결 관계가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사 기록과 가족 진술에 따르면 모든 일은 2년 전 정우석의 아내, 즉 윤미선의 동생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다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윤미선은
동생의 남편을 감싸는 대신 의심 대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정우석이 친동생처럼 지내던 사촌동생 박지연을 의심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윤미선은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둘 사이가 수상하다. 그냥 가족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연락한다. 저 여자 순진한 척하지만 속은 모를 일이다. 그러나 정작 정우석의 아내는 이런 의심을 부정했습니다. 오히려 윤미선이 혼자 오해를 키워 지나친 간섭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와 가족 진술을 토대로 확인된 윤미선의 행동은 명백한 스토킹 범죄 양상을 띠고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박지연이 다니는 도서관 출입시간 기록 수집, 2004년 6월 학교 캠퍼스 내 사진 촬영 수차례, 2004년 11월 박지연 집 앞 몰래카메라 설치 시도 적발, 2005년 2월 사설 탐정 고용 정황 확인, 2005년 4월 박지연 휴대전화 불법 위치 추적 설치 시도 발견, 2005년 6월 피해자 가족 집 앞에 익명 협박 쪽지 발견, 2005년 8월 접근금지 민원 접수 남양주경찰서 내 자료 확인. 가장 충격적이었던 기록은 윤미선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였습니다. 압수수색 기록에 따르면 해당 메모는 윤미선 사무실 서랍 안쪽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가정을 흔든다. 말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죄가 아니다. 이 문장들은 수사팀이 단순 감정적 대립이 아닌 범행 동기 가능성을 명확히 확인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윤미선 씨의 주변 인물과 과거 행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3일 오후 강력 1팀은 남양주에 위치한 윤미선 씨의 자택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듯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윤미선 씨는 준비된 답변으로 일관하며 사건 당일 새벽 5시에는 자택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택 경비 기록과 사설보안업체 출입 기록도 제출되었고 CCTV에는 거실에서 잠든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알리바이가 성립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를 완벽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현장에 없더라도 타인을 이용한 간접 개입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윤미선 씨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전날인 10월 11일 22시 15분부터 23시 30분 사이 같은 번호와 7차례 통화가 있었고 사건 당일 8시 10분에도 같은 번호와 3분간 통화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번호의 주인은 이상훈, 윤미선의 과거 연인이었습니다. 이상훈은 현재 사설 일감을 수행하는 인물로 수사팀은 그의 위치와 자금 흐름이 사건과 연결될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윤미선 씨는 이상훈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14시에는 1억 5천만 원이 추가로 송금되었습니다. 총 2억 원. 수사팀은 이 자금의 목적과 사건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동시에 이상훈의 위치도 추적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 10월 12일 5시 40분 박지연 씨의 집 근처 기지국에 접속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는 박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CCTV에 포착된 시각과 단 2분 차이였습니다. 단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긴급 수배를 요청했지만 이상훈은 이미 잠적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주거지와 금융계좌는 사기 선거래 흔적만 남아 있었고 최근 사용한 교통카드 기록도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수사팀은 윤미선과
이상훈 사이의 금전적 연결과 행동 패턴이 사건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단순 친분이나 우발적 사건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훈이 체포되기 전까지 그의 동선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고전적 도피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는 사건 직후 폐기되었고 신용카드는 일정 시점 이후 사용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사라질 수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금융수사팀과 공조하여 현금 흐름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10분 남양주 ATM에서 현금 300만 원이 인출되었고 이 거래는 이상훈의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금융기록이었습니다. 그의 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남양주에서 인천 방면으로 향하는 버스를 탑승한 남자가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는 현금으로 버스표를 구입했고 신분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버스 근처 편의점 CCTV에 그의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 남성은 그레이 후드티와 검정 볼캡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훈과 체격과 보폭이 일치했습니다. 수사팀은 인천항만공사와 여객터미널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영상은 흑백이거나 화질이 낮아 얼굴 식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록상 이상훈이 인천항에서 배를 탄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항만을 거치지 않고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를 탔습니다. 열차 승차는 모두 현금 결제였고 역매표소에서 직접 표를 구매했습니다. 2005년 당시에는 승차권의 신용카드 기록이 남지 않고 자동 발권기가 보편화되지 않아 이동 경로를 전자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방법으로 수사팀은 곧바로 인적, 물적 단서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부산역 방범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0월 13일 22시 47분 남성 한 명이 플랫폼 인근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먼 거리에서 찍힌 흑백 장면이었고 모자와 두꺼운 외투로 얼굴이 대부분 가려져 있어 신원을 특정할 직접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이 남성이 이상훈과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기술적 한계와 고의적 위장으로 인해 그의 정확한 행적을 바로 추적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이 흐릿한 단서가 수사팀에게 추적의 골든타임을 신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긴박감을 더욱 심어주었습니다. 수사팀이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 것은 항공사가 아닌 여객선이었습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제주행 선박 승선자 명단에 가짜 이름이지만 얼굴 사진이 유사한 남성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가 제출한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신분증이었습니다. 당시 제주 여객선 이용은 신분 확인이 비교적 느슨한 구간이었으며 위조 신분증도 일부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2005년 보안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도피 수법이었습니다. 10월 16일 새벽 4시 20분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와 남양주경찰서 강력 1팀이 합동진입작전을 준비했습니다. 대상은 제주에 위치한 한 장기 투숙형 모텔이었습니다. 객실 예약명 박성민, 가짜의 이름, 결제 방식, 현금, 외부 출입, 거의 없음. 경찰은 창문까지 모두 봉쇄한 뒤 304호 문을 두드렸습니다. 프런트입니다. 투숙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이 5cm 열리는 순간 형사들이 문을 밀어 제압하며 진입했습니다. 이상훈은 순식간에 바닥에 제압됐고 체포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소지품에서 현금 8천만 원, 위조 신분증 3개, 선박 출국권 예약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는 장기 도피를 준비 중이었고
국외 도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상훈이 검거되면서 사건은 급격히 진척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 12시간 동안 단 한마디도 범행과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그의 휴대전화 복원 기록과 송금 내역, 도피 경로를 하나씩 제시하며 신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혼자 움직였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2시경 신문이 장시간 이어지자 이상훈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물 한 컵을 마신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 입을 열며 밝힌 이름은 김태수였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동창도 아니었고 특별히 친한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불법 청부성 사건, 브로커 조직의 하부라인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이 진술을 통해 이상훈이 혼자 움직인 게 아니라 실행 인력을 모집하여 구성된 범행 체계의 일원이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 남성, 당시 33세. 폭력 전과 2회, 절도 전과 1회, 이력은 불안정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지방 공사장과 택배 하역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한 인물이었습니다. 신용불량자였으며 대부업체 연체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력과 정황상 금전적 동기로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상훈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윤미선으로부터 처음 2억 원 약속을 받고 사건을 맡았지만 혼자 감당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도울 사람을 찾기 위해 주변에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력을 수소문했고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 김태수였습니다. 이상훈의 진술에서 두 사람은 처음부터 명확한 역할 분담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사건이 감정적 충돌이나 순간적 분노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청부 범죄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접근과 제압 쪽을 맡았습니다. 김태수는 운반과 주변 정리, 그리고 도주 준비 역할이었습니다. 혼자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역할을 나누지 않으면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상훈과 김태수는 범행 전 사흘간 간단한 동선 리허설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 시간대에 박지연 씨가 사람이 드물게 지나는 주거골목을 이용한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골목 구조와 CCTV 배치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이상훈의 자백 이후 수사팀은 즉시 김태수의 소재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8일 새벽 강원도 속초 일대의 모텔에서 김태수의 흔적이 포착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주변을 봉쇄하고 신속하게 진입해 김태수를 제압했습니다. 현금 일부와 차량 이동 기록, 범행 관련 물품 일부가 확보되었고 체포 이후 진술 태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범행 전반에 대해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자신이 맡은 역할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이상훈과의 사전 리허설 과정, CCTV와 골목 구조 사전 확인, 은밀한 연락 방식 등 치밀하게 준비된 청부범죄였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박지연 씨를 제압한 뒤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옮겨 캐리어에 넣고 남양주 인근의 저수지로 운반하여 수중에 유기했다는 사실까지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준비 과정이 단순한 사전 미행을 넘어서 매우 치밀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범행 전 서로 본명 사용을 금지했고 문서나 문자로 범행 계획을 남기지 않았으며 연락은 짧은 통화나 대면 방식으로만 진행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기본적인 추적 회피형 범죄 패턴과 동일했습니다. 이상훈은 윤미선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으나 고의적으로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지시가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진술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전화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대부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문자로는 구체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확실하게 처리, 같은 말만 했습니다. 돈은 계좌로 받았지만 기록이 남아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진술은 윤미선이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접 정황 증거를 최소화하려고 시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상훈과 김태수는 범행 이후에도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일련의 은폐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범은 아니었고, 특히 김태수는 증거가 어떻게 수사에 활용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직후 두 사람은 호숫가 부근 임시은 신지에서 옷을 갈아입고 범행 당시 착용했던 장갑, 테이프, 일회용 비옷, 신발 일부를 소각했습니다. 현장에서 불을 피우는 적은 실제로 확인되었고, 해당 장소에서는 녹아 형태가 파괴된 플라스틱 테이프 심지가 수거되었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 청소 역시 시도되었습니다. 차량 매트는 버려졌고 좌석 일부에는 세정제가 뿌려져 있었으며 트렁크에는 표백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렁크 바닥 틈에서 채취한 섬유 조각과 혈흔 반응이 미량 검출되면서 두 사람의 범행 가담은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수사팀은 이상훈과 김태수의 진술과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저수지 수중 수색을 지시했습니다. 잠수 요원과 경찰견, 굴착 장비가 투입되어 호수와 주변 수변을 샅샅이 뒤졌고 유속 수심 토양 상태 등을 고려해 잠수 지점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8일 밤 수색 끝에 캐리어가 발견되었습니다. 검식반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고 지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되어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질식, 기도 압박으로 수중 유기는 사망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강과 경부에서 압박 흔적과 결박 흔적, 다수의 타박상과 골절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폐에는 물이 거의 없어 사망 시점이 수중 침수 이전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뒤 일정 기간 잠적, 이후 해외 도피를 시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훈은 제주행, 김태수는 강원도 방면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자 은신처도 따로 확보했으며 서로를 직통 연락하지 않고 제3의 연락 거점을 두기로 했다는 진술도 확보되었습니다. 딱 3주만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엔 해외로 빠질 계획이었습니다. 비행기는 위험하니까 배를 이용하자고 했습니다. 중국 쪽으로 가는 루트를 알아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상훈은 김태수가 돈을 받고 잠적해버릴 가능성을 우려했고 김태수 역시 이상훈이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떠넘길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범행 전 서로 간에 일종의 담보 심리를 형성했습니다. 증거물 일부를 서로 나누어 보관, 돈은 1차 선불, 2차 잔금 구조, 도주도 각자 따로, 즉 서로가 서로를 묶어두는 구조였습니다. 수사팀은 이 관계를 분석하며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너졌고 수사에 협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훈과 김태수의 진술이 확보되면서 수사의 중심은 자연스럽게 윤미선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윤미선을 범행 지시자로 지목했고 특히 이상훈의 전화기에서 복원된 문자 메시지, 내일 새벽에 확실하게 처리해. 실패하면 너도 끝이야. 이 문장은 수사팀 내부에서 사건의 전환점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수사팀은 이 문자 한 통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개입할 경우 단순 금전거래, 명예훼손 관련 부탁,
이협성 개인 감정 표현 등의 방어 논리를 펼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윤미선의 지시 구조와 금전 흐름, 접촉 방식, 사전 집착 정황을 체계적으로 엮어 법정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구조로 수사 기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10월 20일 오전 9시 40분 윤미선은 변호인 2명과 함께 남양주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이미 언론 일부와 지역 지인들 사이에 루머가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그녀는 평온함을 유지한 채 조사실로 들어섰습니다. 저는 딱히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니까요. 그녀는 조사 시작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 첫날 그녀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반복했습니다. 이상훈과의 관계, 오래된 지인일 뿐, 송금 2억 원 이유, 개인사업 투자금, 확실하게 처리해, 문자 의미, 개인적 갈등 표현, 박지연과 갈등 이유, 전혀 없다 관계 부정, 스토킹, 의혹, 사실묵은 전면 부인, 범행 연관성, 전혀 없다 전면 부인. 그녀는 모든 것을 부인했으며 감정적 흔들림 없이 답변을 유지했습니다. 마치 이미 예상된 질문 목록을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처럼 말의 구조와 표현이 매우 정돈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증거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는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조사 첫날부터 동시 압수수색 영장을 시행했습니다. 윤미선의 자택, 사무실, 별도로 운영 중인 의료재단 사무실 창고까지 3개 지점을 동시 수색했습니다. 윤미선은 겉으로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압수 대상 목록이 하나씩 보고될 때마다 미묘하게 표정 근육이 흔들리는 반응이 포착됐습니다. 압수된 주요 물품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문서류, 박지연 사진 다수, 박지연 동선 메모, 차량 번호 메모, 사정감 시정화, 녹음기기, 소형 녹음기 2대, 테이프 14개 불법 도청 2심, 통신자료, 선불폰 2대, 유심 4개, 연락 은폐 의심, 금융자료, 2억 송금 내역 메모 금전 거래 정화, 개인 노트, 그 아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 등 메모 범행 동기 정화. 압수수색 직후 윤미선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저건 스토킹이 아닙니다. 제 동생 가정을 지키기 위한 개인적 대응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해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범행을 다시 부인했지만 박지연을 집요하게 추적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윤미선이 직접 범행을 지시한 정황을 끝까지 부인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범행 지시 여부가 아니라 집착의 정도와 성격을 먼저 입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사관은 압수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나열하고 차분히 질문했습니다. 사진 200장, 박지연 CD를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왜 이렇게 모았습니까? 동선 기록까지 있네요. 월수금 수영장, 화목 독서실. 왜 이런 기록을 하셨습니까? 여기 접근금지 명령무시라는 메모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윤미선은 점점 말의 길이를 줄이며 짧게 대응했습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범죄는 아닙니다. 그녀의 답변은 점점 방어적으로 변해갔고 조사 분위기는 모른다에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수사팀이 예상했던 흐름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정우석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다시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이전 조사보다 더 무거운 표정으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아내가 지연이를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처럼 따르던 미선 누님이 개입한 뒤 상황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지연이는 저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까봐 연락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시가 계속됐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질투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서웠습니다. 이 진술은 윤미선의 동기와 심리적 흐름을 설명하는 핵심 단서가 되었습니다. 윤미선은 처음 전면 부인, 중간 지인을 걱정해 돈을 준 것뿐, 후반 말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압수물과 통신 증거가 한 번씩 제시될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 손톱으로 문서를 꼼꼼히 살피는 행동, 잠시 말문이 막히는 행동 등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실 내 긴장감은 극에 달했으며 윤미선의 태도는 완전히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수사팀은 10월 22일 살인교사, 범죄수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윤미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심신미약 및 과장된 상황 해석을 주장했으나 수사팀이 확보한 금전, 통신, 압수 증거를 토대로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2006년 2월 13일 서울의 한 법원 법정, 윤미선, 이상훈, 김태수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으며 법정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 박지연 씨 부모는 검은색 상복을 갖춰 입고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호흡을 고르며 딸의 평소 생활과 윤미선의 집요한 스토킹, 그리고 사건 전후로 느낀 가족의 불안과 충격을 조리 있게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짧은 말과 평범한 하루가 이제는 평생의 아픔으로 남았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은 차례로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미선은 2년에 걸쳐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하며 결국 이상훈을 동원해 청부살인을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송금 내역,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압수 자료 등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며 사건이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윤미선에게는 무기징역, 이상훈과 김태수에게는 각각 중형이 구형되었습니다. 변호인단은 심신미약과 정신적 요인을 주장했습니다. 윤미선 측은 편집성 성격장애와 집착 성향을 이유로 범행 당시 판단 능력에 문제를 제시했고, 송금과 녹취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훈과 김태수 측도 범행 동기를 절박한 생계 문제와 압박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의뢰한 정신감정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윤미선은 편집적 집착적 성향이 있었으나 범행 당시 사물 변별과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통신자료, 금융거래 내역, 압수자료와 복원된 문자 녹취 파일은 법정에서 모두 제시되었습니다. 감정기관에서 합성이나 편집의 흔적이 없음을 확인했으며 이 증거들은 사건의 치밀한 계획성과 청부 범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채택되었습니다. 1심 선고일 2006년 7월 10일 재판장은 판결에 앞서 피해자를 기리는 묵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이 낭독되었습니다. 윤미선, 무기징역. 이상훈, 무기징역. 김태수, 무기징역. 재판부는 세 사람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며 죄질이 극히 불량함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부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원심이 유지되며 형은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사회적 파장은 컸습니다. 남양주 지역 사회와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접근 금지 명령의 실효성 문제, 실종 초기 대응 체계의 필요성이
공론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실종 신고 접수 시 초기 대응 지침을 강화했고, 스토킹 범죄 관련 법규 개정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박지연 씨의 가족은 딸을 기리는 장학회를 운영하며 관련 법제도 개선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10월 12일 박지연 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남양주 골목에는 국화가 놓입니다. 가족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은 평생의 감옥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이름과 기억이 잊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 영상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실종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이로를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